사실 오늘 저 이거 좀 하기 싫었거든요. 한 3주 전에 이제 먹보님이 이거 좀 하자 해가지고 제가 수업까지 내가 왜 가냐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뭐 아무 맨날 하던 얘기 아니라 작가님 영상 똑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료 화면은 이쪽은 좀 안 보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귀찮다, 저 하기 싫다 했는데 한 10분을 통화를 안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절 의사를 할까 말까 그래서 한 10분 동안 듣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그래도 한번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왔는데 또 어제 이렇게 오늘 발표 전에 준비 잘 했냐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이거 전국 투어 한번 하자. 부산 뭐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너무 다양하신 분들 와 계시고 되게 모리니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잘하면 이제 부산도 돈 좀 주면 돈 좀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이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저도 재밌다가 왜냐면 제가 엄청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끼리만 대화를 하고 실제로 만나보면 엄청 차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분, 방장님, 바상님 이런 유명한 분들만 이렇게 하다가 되게 모리니 분들이 많은 거 보고 좀 감동했고요. 오늘 모리니 기준은 그겁니다. 제가 저희 테이블에서 표본 조사를 봤는데 저를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모비 회랑아파의 수석인데 회랑아파는 대충 아실 거잖아요. 작가님 영상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안사천 아니면 김상환 아니면 비트모비 또 감독관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를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처음 봤다. 너 누구야? 이런 느낌. 잘안 20, 모른다고 말하기 미안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많을수록 더 좋고. 어쨌든, 그런, 그게 모리니 기준이고. 이렇게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유명한 애 와가지고 수다 떤다. 얘가 좀, 오 작가님을 되게 오래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제가 고인물인지 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이거든요. 대청봉 코인 얘기부터 해요. 우리 분들은 이제 GNC에서 모빌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청봉 코인이라는 얘기로 지혜적구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쭉 바뀌는데 2022년 초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청봉 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모빌 프로젝트를 작가님이 2015년부터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사고 실험을 계속 독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대청봉 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2022년 3월 25일이 트래블룰 적용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님 약간 짜증이 났나 봐요. 자기는 코인 많으니까 거기서 넣고 빼기 귀찮으니까 그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셨냐면 대청봉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산에 가서 나눠주잖아. 그러면 이거 가치를 가진다. 그러면 그걸로 거래소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을 너네가 살 수 있어. 그거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청봉 코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대청봉 코인 하면 가격을 가지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눈치를 챈 거죠. 근데 2020년 4월에 저는 바로 이제 산에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작가님이 이제 미국의 엔터사랑 하던 NFT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협상이. 그러면 이제 메인넷을 이렇게 대청봉식으로 또 뿌리려고 하신 거죠, 그때 계획은. 근데 그게 지지부진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처음 코인이 배포된 거는 2022년 9월이었죠. 그때 이제 GNC라는 이름으로 분노드 체인, 그 메타버스와 도내미에 이렇게 종이 지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부럽으시죠? 눈치를 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요거는 3월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월에 제가 부산 팬미팅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렇게 출장 가셔가지고 한번 내려와셔서 그 사업 진행 상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잘 되고 있다. 마이클 잭슨 막 얘기도 했고 어쨌든 그건 지금 안 된 거니까. 그 팬미팅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정하기 증명한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막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테버스도 있기 전이에요. 멘델체인 대표 오태빈이라고 써있고 어쨌든 이때 저는 가가지고 이때 작가님을 두 번째 본 거예요. 처음에는 2022년 3월에 오도클이라고 태민 독서 클럽이 3월에 이제 서울에서 한 번 했고 그때 처음 봤으니까 완전 연예인 본 느낌으로 그때는 말도 못 걸었어요. 그냥 사인만 받았고 4월에 이제 부산에서 또 내려가가지고 뵀는데 이때는 이제 한마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얼굴도 한번 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작가님 대청봉 코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거기다 한마디 제가 더 붙였어요. 제가 작가님 저 같은 청년이라는 맥락은 비트코인을 이해했는데 너무 비쌀 때 이제 이해해버린 거예요. 늦은 청년들한테 희망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게 작가님이 대청봉 코인 얘기할 때부터 했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기회 줘야 된다. 딱 저 같은 거죠. 비트코인을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또 몰빵할 돈은 없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 딱 깨닫자마자 그 생각했거든요. 한 40대만 됐었어도 내가 비트코인 살면 아파트 담보대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재력이 없는 거죠,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이때 머리가 왜 이렇게 짧냐면
중대가 제가 3월에 전역했기 때문에 이때고 이게 제가 국민인가 맞나 하고 궁금하시면 이거 확대 보시면 김상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희망입니다라고 했더니 작가님 그냥 귀찮다는 듯이 왜냐면 이때 사업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요 꼭 해야겠네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코인이 나오는데 0.1%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하기에 재금 방장님이 본 것처럼 비트코인이랑 모빅이랑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생태가 제일 커질 거다. 제가 지금 우리 수준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부호들 입장에서 그거는 제 상상입니다. 그때 되면 뭐 1비트코인이랑 1모빅이랑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미친 소리를 제가 12월에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요거는 꼭 해야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조언 아니고요. 손실은 여러분 책임이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뭐 테라파 수석이라고 해서 뭐 어떤 공식적인 작가님의 의견을 해가지고 이거는 네가 말을 해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고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모빅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고유 편향은 얘가 말하는 거는 좀 걸러 들으시라 경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는 오늘 코인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과 블록체인이잖아요. 구분이 뭐 맥락에 따라 되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맥락에서는 맨날 이제 커피 현상, 코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모빅 1억 하는 거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형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로 맨날 자랑을 했었거든요. 뭐 발표하거나 할 때마다 이거 제가 옛날에 든 댓글 이거는 22년 9월에 제가 단 댓글이에요. 그래서 GNC는 독자들의 커뮤니티 신뢰라는 무형자산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 명시화시켜가지고 FP를 만든다는 뜻이고 거기에 기업들이 들러붙게 만든 이거 작가님 다 얘기를 한 걸 제가 그냥 댓글로 요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완전 깨달아야 되죠 저는. 그래서 그 돈을 나눠주고 기업형 블록체인을 보여준다. 그리고 뭐 3단계는 고래 사냥을 해서 뭐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3단계는 뭐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끝났고요. 요 기업형 블록체인이 뭐냐 요것도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견해, 제 개인적인 해석이면 작가님의 뭐 공식 견해가 아니고 요게 이제 챕터 2 제가 2단계라고 했는데 챕터 2에 저는 챕터 2가 이제 원이 언제 끝났냐면 관악산에 논리적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날 400명이 올라왔으니까 끝난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했고 그러면 챕터 2의 관악산 즉 관악 모먼트라고 제가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는데 챕터 2는 이날 끝난 거예요. 12월 14일에. 그리고 가격은 지금 25만 원 깨고 내려와서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이날 제가 같이 갔었잖아요. 이거 사인하는데 왜냐면 제가 회랑학사 수석이니까 그래서 엄청 긴장했죠. 저는 그 계약 전에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거기 뭐 높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밥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계약을 마치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날 좀 날씨가 센치했거든요. 비도 날리고 바람도 날리고 근데 이제 상무님이랑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자동차까지 주차장으로 가면서 제가 작가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긴장해서 계약 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 후에는 제가 또렷하게 제가 한 말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야 이게 되네 됐다 그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가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챕터 2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저번 12월 컨퍼런스에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챕터 2는 끝났는데 우리가 이 기업형 블록체인이란 뭔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구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기업형 블록체인 만드는 건데 요 1, 2단계는 좀 구분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개미들이랑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2단계 기업형 블록체인은 좀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2-1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이걸 쓰는데 기업이 이거 코인 사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기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었고 신규 유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기업이 코인을 쓰는 거는 이제 JTBC가 하는 거죠. 그리고 2-2단계는 기업이 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체인, 그 네트워크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거를 뭔가 쓸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단계는 뭐 JTBC가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코인을 잘 뿌리면 이제 얇게 파는 거죠. 우리가 작년 동안 에어드랍 대량 배포해서 했던 건데 왕창 뿌려서 이제 코어 핵심 완전 광신도들을 만들었고 저도 그 광신도들이 하나고 이제 걔들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걔들을 좀 안 팔아주면 의리가 있어요. 그거는 대청공 포인트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한 1000명은
부자 될 거다. 근데 얘들은 코인 팔면 안 돼. 그거는 의리야.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의리하고 배반하고 코인을 팔고 나가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자산이 오르는 걸 보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꿈꾼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공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월드코인처럼 지금부터 나가는 아주 소량 얇게 펴가는 거죠. 그래서 저변이 넓어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겠죠. 네, 오늘 가격 얘기 안 할 거고 오늘은 기업형 블록체인에서 기업이 그 코인 쓰는 거 말고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했잖아요. 그거 주면 개미들 오는 거, 돈 되는 거 없고 체인을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저는 조금 모리니 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인물들이니까 이제 맨날 듣던 얘기 말고 나름 제 해석을 들어보고 싶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되게 어렵고요. 지루하고 대신 그래도 완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냥 저도 나름대로 이제 블록체인 학회도 하고 군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블록체인에도 기회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제 개인적인 얘기죠. 요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제가 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그냥 맨날 쓰는 겁니다. 저는 이때 한 것 같아요. 21년 6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계속 쳤죠. 이렇게 계속 쳐서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일병이었어요. 그래서 김일병은 병신이다 이렇게 됐고 제가 상병 때 좀 주가가 높아졌습니다. 코인 가격 오르니까 김성명 저 새끼 진짜 대박이다 또 하다가 계속 쳐서 이때도 그리고 이제 이때쯤 전역했는데 완전 이제 병신 돼가지고 김병준 병신으로 전역을 했던 거죠.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너무 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뭐 기술 쪽, 컴몸 쪽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알게 돼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돈 벌어보자 했는데 코인이란 게 있네 그냥 뭐 그거 의미 모르겠고 난 돈 벌 수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 할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경제랑 금리, 채권, 매크로 경제를 공부하다가 비트코인을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완전 깨달았어요. 그냥 깨닫고 잠을 못 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죠. 블록체인도 가치가 있나? 아니 비트코인이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알겠는데 블록체인도 어디 쓰는 거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가격이 안 좋든 그런 공부를 제가 나름 이게 이제 전역하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전역하면 이제 3학년이니까 그런 이 산업의 미래를 걸어봐도 될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나름 배가 섰어요. 블록체인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전역을 하니까 루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코인팔이 망했는데 내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막 1000배, 1000배 갈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은 끝났나라고 했는데 뭐 제 나름대로 계속하면서 그래도 확실하다. 금융이라는 거를 혁신하는 기술은 맞겠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말고. 그래서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했죠. 전역하고. 제가 전역하고 이제 2학기를 휴학했는데 22년 얘기입니다. 22년 3월에 이제 전역을 하고 22년 1학기와 2학기 둘 다 휴학을 했어요. 1학기는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공부도 좀 했고요. 그리고 공부 끝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확신했죠. 지금은 승부 걸어야겠다. 그래서 2학기까지, 원래 2학기 복학할 생각이었는데, 22년에. 그냥 휴학하고, 이제, 노가다 뛰어가지고, 그냥 요거를 먹은 거죠, 요거를. 그래서 저는 좀 기분 좋은데. 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군대 제가 공군 교육사 나와가지고, 거기 도서관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책을 많이 읽었죠. 블록체인이 이게 진짜 미래가 있는 거냐라고 해서 그때 조금 내가 정확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헛소리 나는 것 같아요. 마냥 그냥 코인 사고 팔고 끝나는 거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나름 효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책은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레이첼 보츠만이라는 분이 교수예요. 어디 유명한 스탠포드였나? 근데 신뢰에 대한 책이었어요. 신뢰이동, 제목은 신뢰이동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류가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신뢰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뢰가 이제 지역적 신뢰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지인 얘기하는 거죠. 지인, 친족 아니면 우리 교회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이런 신뢰가 있던 단계에서 한번 점프를 하더라. 군대 국가가 나오면서 또 제도라는 게 많고 은행 제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국가라는 어떤 행정 제도를 믿고 그런 제도적 신뢰가 첫 번째 둬야겠다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적 신뢰라는 건데 여기서 이분은 레이첼 보츠만이라는 분은 기술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 AI라든지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엄청 믿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을 한번 타보면 경험해보면 그 기술을 믿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오케이. 에어비앤비나 같은
아니면 배민 시스템, 우리가 처음 보는 지역에 가서도 처음 먹어보는 가게의 그 평점 시스템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분산적 신뢰라고 하면서 그 맥락에서 여러 신뢰를 강조하는 기술 중에서 블록체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거대 담론이 있고 어쨌든 코인충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뢰에 대한 전문가 교수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맥락에서 그냥 블록체인 뭐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그냥 위안을 얻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나름 비전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얘기를 좀 했고요. 오케이. 처음에 제가 내가 왜 모빅을 좋아하는가라고 좀 소프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수다를 떨려고 그 제목은 아니고 요거랑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가님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도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같이 만나니까 좀 확신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블록체인 그거 어디다 쓰는 거냐? 코인 말고 코인이 돈이 되는 거 알겠어요. 투입분들이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이 진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진짜 빅딩이야?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저도 NFT 붐 뭐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제 결론은 이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제국의 장부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 표현이고 당연히 제국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이제 오태민 독서 클럽을 통해서 제가 작가님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제국 이런 거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19세기 말 20세기에 뭐 어떤 제국주의가 성행해가지고 어떤 약한 나라를 서세동전 그리고 뭐 약탈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국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그래서 모빅 프로젝트가 모빅 블록체인이 제국을 만드는 거면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태민 형제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기사단 있고 회랑 앞에 있고 그런 맥락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블록체인 어디다 쓰는 거냐. JTBC 제가 그 저번 주인가 회의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키보드 회의였는데 거기서 어떤 그 완전 임원은 아니고 그 팀장님이셨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코인을 JTBC가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작가님은 그러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해서 뭘 하고 싶으시냐라는 건데 그때 이제 작가님이 딱 답변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순간에 이 말이 떠올랐어요. 이거 블록체인은 제국의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JTBC 여러분 그냥 우리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용당하고 코인 가격 올려주고 코인 확산시켜주고 그 제국의 장부를 만드는데 이용당하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옆에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용당하시면 좋아요. 저도 이건 챕터 2에 JTBC가 이용당하는 거죠. 우리 오태버스한테. 저는 챕터 1 때 이용당해봤거든요. 계룡산 친구 데리고 가고 제주도 친구 데리고 가고 이용당해보니까 좋더라. JTBC 너네도 좋을걸 이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 답변은 블록체인은 제국의 장부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어떤 맥락인지 이제 조금 천천히 말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코백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유명하다 해야 되나 코인판 있고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크립토판이 있다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말을 그냥 붙인 겁니다. 코인판은 유튜브에 차트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록체인판은 이제 작가님이나 아니면 뭐 교수들 이런 좀 뭔가를 진짜 해보려는 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중간에 크립토판은 약간 그 중간인 거예요. 기술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크립토판은 되게 기술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거 그 메타 돈이 VC들이 투자하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쪽에 이제 크립토판이라고 표현할게요. 크립토판에서 되게 유명한 코필러스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젊고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블록체인 최근 기술 동향, 트렌드 같은 거를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거 가보셔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엄청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드린 QR 자료에 그냥 링크 달려있어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네, 코백장이라는 분은 거기서 좀 메인 리서처다. 그리고 이분이 트윗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블록체인은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까 자기 생각을 적었어요. 핵심은 내가 세 가지에는 블록체인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했다는 건 자기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코인 투자 말고 투기 말고 어디에 쓰는지 그거 모르고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민해보니까 금융망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상품의 토큰화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신원과 관련해서 블록체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장부에 기록되는 것들이죠. 마지막에 이 말이 재밌어요. 이 세 개 이외에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이 정말 필요한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뭐 가지면 좋다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하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봐자 아니고 그냥 블록체인판, 크립토판, 코인판 다 사실 이거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블록체인 어디 있을지. 근데 제가 모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논리가 제가 들은 거 말이 돼요. 제가 공부한 거랑 맥이 이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좋은 거예요. 제가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해볼 수 있는 걸 이렇게 쓰는 건데 이상한 데 쓰는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블록체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제국의 정보를 만드는데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파운더가 그리고 나름의 도덕성도 갖춘 것 같고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모빅을 좋아한다. 제목의 결론은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제 생각을 공유해 보는 거죠. 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진짜 제대로 쓰려면 이분 말이 맞아요. 이분 똑똑한 분이고 서울대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못 가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코인판에 있다가 깨달았으면 잘 깨달아서 제가 볼 때 저는 뭐 2년 전에 바로 깨달았는데 이분은 이제 깨달았나 봐요. 한 12월에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제대로 쓰려면 요 세 개 합치면 됩니다. 그 합치는 게 제국이고 지금 작가님이 맨날 얘기하는 메타버스, 뭐 무역, 금융, 복합 플랫폼 뭐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망, 금융상품의 토크나 데이터 신원 요 세 가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망이라는 거 세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계층별로. 그래서 우리가 은행 지점이 있고 은행, 뭐 신한은행, 그럼 신한은행 지점이 있을 거고 뭐 어플 이후로 약간 달라졌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브랜치가 다 돼 있잖아요. 세 개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중앙은행이 있는 거죠. 다 이거 군대도 다 이렇게 생겼고 세상의 고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뭐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새마을 금고에 뭐 어떤 지점의 고객한테 돈을 보내려면 돈이 어떻게 가요? 돈이 가는 건 아니고 돈을 주고 싶다는 돈을 저 사람한테 주겠다는 정보가 가는 거죠. 근데 정보라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전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가니까. 근데 그게 조작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믿을 만한 정보가 귀하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비효율적인. 위에 있고 위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국제 송금을 하려면 당연히 이 중앙은행, 저 중앙은행, 뭐 스위프트만큼 복잡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 왜냐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 장부가 없는 거죠. 세상에. 제국이 없는 거예요. 제국이 있어버리면 미국이 그냥 전 세계를 다 통치해버리고 하나의 장부를 관리해버리면 깔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제국이 없는 거죠. 제국. 진짜 통합된 제국. 그래서 국내에서만 송금을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를 뭐 결국은 중앙은행이 청산을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이제 비효율적이고 이걸 기술로 이제 풀어보자는 게 CBDC 같은 거죠.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통일된 거를 하고 원장을 해서 한 번에 줄 수 있게 국가가 믿을 만한 장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 송금도 다른 얘기예요. CBDC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해외 송금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이 은행 밑에 이런 구조가 또 국가가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하죠. 왜냐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제국의 장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되게 유식하게 풀어보면 제가 이 책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은 뭐 내가 진짜 허영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돼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진짜 이 사람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조지길더라는 분이 블록체인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솔직히 이 책을 60%밖에 이해를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대단한 통찰이 있는 건 맞아요. 그 말이 다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분은 블록체인의 그 핵심을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요거는 빅딩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술 얘기인데 분명히 이 책에 별 얘기 다 나와요. 비트코인 얘기 나오고 뭐 뉴턴의 연금술 얘기 나오고 또 양자역학 그리고 구글 빅데이터 센터의 뭐 비용의 문제 뭐 전선 단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라. 근데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기술에 대해서 파는데 결국 철학과 문학적인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철학이 대단한 거구나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은행이라고 보셔도 돼요. 각각의 은행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하려면 중앙은행이 필요하듯이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한 번에 통합된 원장이 없어서 그런 비효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일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나눠져 있으면 이게 중복이고 이걸 한 번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단하죠.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나눠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면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용이 커버리죠.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코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이 무한정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구글이 그냥 군사력까지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거를 군사력, 국방력,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거버넌스까지 통합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분은 빅데이터를 되게 싫어요. 인공지능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술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로 모으는 거고, 블록체인은 분산하는데 이게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되게 어렵죠? 네. 이거는 사일로 문제는 기술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려면 경영학에서도 사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나누져 있는데 옆부서의 옆부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중앙관리자가 다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중복된 일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다른 팀이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비율적인 인사적인 문제가 있고 비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지적할 때 또 경영학에서도 사일로 문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 결국 인문학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요 표현은 되게 요 표현은 맞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탈중앙적으로 통합이 맞았는데, 어쨌든 맥락을 알려드리면 그 이창이라는 기계부 관료가 쓰신 블록체인 플랫폼 혁명을 꿈꾸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표현인데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는 되게 낮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이럴 때 쓰는 거야. 그 제목이 다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플랫폼 혁명을 꿈꾸다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플랫폼 혁명이라면 결국 제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중앙 집권하면 뭔가 통합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완전 전 세계를 통합하는 제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합하는데 비용이 들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탈중앙화 돼 있어요. 모든 전 세계 14,000여 개의 비트코인 노드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원장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오히려 통합이 되더라. 그래서 야, 블록체인 이런 거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일로 문제는 이런 거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된다라는 거죠. 세계를 통합하는. 그 대신 이런 권력자들이 많은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0과 1이 있으면 비트코인은 흔히 제로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뭐 통치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립적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1은 0과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은 완전 독재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관리하고, 그게 이제 구글 제국이 되는 거죠. 애플 제국이나. 근데 블록체인은, 지금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을 나눠 말씀드린 거예요. 비트코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형 블록체인은 그 어느 중간에 있을 거다. 그 어느 중간에 있다고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뒤에 나올 겁니다. 그 쓸모가 있어요. 기업형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빅이 기업에 다 분산이 되더라도 완전한 탈중앙은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 덜 탈중앙화 될 거고, 어떤 기업들이 그 코인을 대량으로 왕창왕창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체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올라오고 내려갈지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일로 문제가 없는 그런 해결을 할 거다. 그게 어디서 쓰일 거냐면 말 그대로 국제무역에서. 그래서 그 국제무역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토큰화하겠죠. 그래서 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쓰일 거예요.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진짜 어렵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이제 RWA 토큰화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금융상품이 토큰화인데, RWA가 뭐냐면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앞으로 뭐 이번 2024년 또 메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하면 RWA 검색하시면 이 코인이 RWA다 막 그런 거 하실 텐데, 어쨌든 그냥 핵심은 간단합니다. 디파이에서,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거를 하냐면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뭐 코인을 발행해 주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거는 그것도 뭐 디파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걔가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려면 그렇잖아요. 금융이 돈놀이만 하다가 망한 게 2008년이듯이 금융만 비대해지면 결국은 디파이가 눈앞골이 나는 거죠. 결국은 아무 실물 없이.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 실물을 담보로 갖고 있고, 예를 들어 부동산 채권이 제일 좋죠. 부동산을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해서 나눠주고, 그게 이제 2차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죠. 그리고 결국 그걸 누가 만약에 모아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증해주죠. 대표적인 월세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블록체인상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작년 22년 말, 23년 초부터 이게 좀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근데 요걸 지켜보시는 분이 있어요. BIS가 되게
크립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나름 또 학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보는데 BIS는 되게 비트코인도 관심도 많고 CBDC 특히 관심 많아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분들이 되게 꼰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크립토판을 되게 젊은 이제 꼰돌이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상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우리가 금융을 혁신할 수 있어 막 토큰 해가지고 하는데 이 꼰대가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세상을 좀 다스려본 늙은 이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 아주 철없는 얘기하네. 뭐 블록체인이 디파이가 세상을 바꿔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오라클 문제와 금융 디파이의 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오케이 너네가 이번에 RWA 메타 가지고 진짜 실물 금융을 뭐 디파이를 통해 혁신하고 뭐 그런 거 하기 도전하나 보네. 근데 내가 볼 때 니네가 RWA로 와서 RWA 채택하는 건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수한 디파이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너네 오라클 문제라는 게 있어. 오라클 문제가 뭔지 이해가 가면 왜 탈중앙을 훼손하는 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기업이 껴야 돼요.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이 껴야 되는데 그러면 걔는 바로 타겟이 되잖아요. 주재기관에. 그래서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애들이. 너네 RWA 하는 순간 누군가 기업이 껴야 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제도권 안에 있는 거고 너네 바로 타겟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칼럼이 그냥 이제 블록체인을 뭘 해야 되냐, 이제 실물에서 쓰려면 어떤 걸 하는 거냐를 요약한 작가님 칼럼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일망의 문제라는 게 오라클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도 낼 수 있고 어떤 지금 해상 중에서 운송 중인 뭐 선적되는 현대인박스가 있겠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가 되려면 어떤 기업이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답변이고 그냥 BIS가 그걸 지적한 것뿐이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비트코인과 달리 산업의 표준을 지향하는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예상외로 고전하는 이유도 산업화 초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라는 변수를 엔지니어들이 강구했기 때문이다. 이 엔지니어라는 건 이제 이상주의자들이고 기술로 뭘 혁신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인문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결국은 그 신뢰받는 제3자가 그걸 보증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탈중앙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칼럼을 이제 BIS가 보고 이런 걸 쓴 거죠. 농담인데 안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려는구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져왔어요. 마리아나 프로젝트라는 거고 BIS가 그 관심이 많다 했잖아요. 네, 오케이. 프랑스 여기서부터 유로 지역에 이 업무를 맡은 거는 프랑스 중앙은행이었어. 유로 지역에.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 전격이 엄청 관심 많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애들은 블록체인에. 그리고 스위스 프랑을 해가지고 이걸 블록체인상에서 CBDC가 아니라 WCBDC야. 그러니까 도매라는 거는 소매업자들이 접근 못하겠다고 하는 방식이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대형 기관들이 신뢰받는 대형 기관들이 결국은 외환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긴 할 건데 보시면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긴 하는데 여전히 칸막이를 맞춰놨죠. 이거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 개판 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BIS가 꽂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어떤 지정학적 문제도 있겠죠. 말씀하신. 어쨌든 그거를 칸막이를 유지하면서 대형 기관들이 조금 더 이 복잡한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규제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블록체인도 대형 기관들이 신뢰받는 기관들이 껴있는 거고 걔네가 블록체인의 장부에 기록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통되면서 금융을 좀 혁신하는 거, 혁신이라기보다 더 효율화하는 건데 그래서 요 흐름을 보면 결국 제가 신뢰받는 기관들이 낄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JP모건이 되게 요 개념을 밀고 있습니다. 인스티튜셔널 디파이라고 해서 결국은 디파이도 제도화 된다는 거죠. 우리 기관들이 껴고 디파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거야. 기존 금융항에서 하는 것보다는 디파이 기술을 채택해서 하는 건데 핵심은 리얼월드 에셋을 우리가 토큰을 할 거고 근데 오닉스 블록체인 검색하시면 이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디파이 프로토콜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효율적이거든. 이상도 기술이. 그리고 이거 핵심인데 고객 안전 규제 준수 및 고객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디파이 프로토콜의 성능과 효율성을 보호 수준과 결합한다는 거죠. 이 효율성은 알겠는데 그걸 보호가 필요하다. 아까 보신 그림에서 꼭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보는 거에 의하면 우리가 진짜 외국의 말이 어렵다.
자기네가 그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은 디파이 쓰기 어렵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 비트코인이 보여줬어요. 그냥 제도가 되는 거야 결국은 탈중앙성 훼손되고. 그래서 디파이를 쓰더라도 우리가 기관을 통해서 그 기관이 좀 더 비용을 절감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막 진짜 외국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그 장부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하기는 어렵겠다. 결국은 신뢰받는 기관이 낄 거다 하는 게 핵심이고, 여기 보면 결국은 신원을 보증을 해야 돼요. 블록체인 상에서 지금처럼 아무 신원 없이 그냥 미더링 담보로 잡고 뭐 USDT 뭐 이런 거 대출받아서 또 다른 프로토콜에 넣어가지고 또 완전 추적할 수 없게 무정부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원 정보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사후든 아니면 사전에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신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세탁도 막고 그리고 고객 확인도 하고 테러 자금 방지도 하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신원 인증이 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쌍표가 이거는 한 점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없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 작가님이 알타미라 동굴에 비유를 하면 다 이 생각을 이걸 보는 분들은 오케이 블록체인 신원이랑 결합돼서 쓸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 이걸 진짜 구현하는 것도 없고, 작가님이 맨날 이제 삼성이 휴대폰으로 가지고 신원 인증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도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실제 이 개념을 구현할지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실제 사례는 없으니까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한다. 약간 이상주의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개인정보를 어떤 빅테크나 이런 애가 독점하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그거를 자유롭게 쓰세요라고 발행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비탈릭 같은 분들은 책을 읽어보면 민주주의에 이걸 많이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익명 투표를 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거기 러시아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투표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냥 돈으로 이렇게 그냥 투표를 해버리면 그런 걸 위해서 막 자기 신원 인증 같은 거를 강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개인의 메타버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내가 활동을 하면 그게 NFT로 발행이 되고 그런 경락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신원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면 저는 신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돈을 좀 빌릴 수 있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왜냐면 저는 유명하고 딱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뢰라는 게 개인에 대한 신원에 대한 신뢰라는 게 되게 큰 자산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메타버스 상에서 그게 위조되지 않고 저 사람이 진짜 이런 행적을 했다는 게 뭐 어떤 교육을 이수했거나 어떤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신뢰받는 제국의 장부에 잘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나의 자산인 거예요. 나의 커리어, 스펙이고. 그래서 그게 자산화 되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들이 실제 블록체인 장부상에서. 근데 그 장부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고, 그걸 만들고자 막 알타미라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오빅이 결국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말한 거를 세 개를 합치면 제국의 장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그 작가님의 장인어른께서 한번 당한 거죠. 그 어떤 그 형편없는 나라라고 할까요? 형편없는 나라의 무역업자한테 띵뜯기 위에 당한 거죠.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어떤 그 과거의 기록이 미국의 은행을 거친 적이 있어서 미국 법원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재를 걸었더니 바로 꼬리 내리고 돈을 주더라. 그래서 제국의 망이 필요한 거죠. 어떤 미국의 제도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노의 제도를 어떤 제3국의 형편없는 나라의 개인들에게도 뚫을 수 있다는, 거래가 못하던 것이 이 제국의 장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분들이 미국이 뭐 쳐들어가진 않겠지만 그 제도라는 게 대단히 좋은 거래의 장터잖아요. 근데 그런 제3국에서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노 블록체인으로 밀고 들어가면 대단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모비 프로젝트가 맨날 작가님이 말하는 무역, 금융, 복합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면 많은 개미들이 이용을 당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게임이 시작되었고, 제가 볼 때 이거 엄청 탄탄합니다. 이 망이. 그리고 한국에서만 시작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앞으로 기업들이 또 뛰어내릴 거예요. 기업이 뛰어내린다는 코인을 쓸 건데, 그 유명한 기업들이 뛰어내리면 또 개미들이 들러붙는 거죠. 잡아주겠다고. 삼성이 코인을 쓰면 내가 그 호구가 되어줘서 코인을 막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되게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시작되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작가님이. 조그만 물체가 이렇게 떠있다. 지금 모빅도 가격이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빠지면 저도 고민되는데 논리적으로 이걸 생각해보면 가격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무리 다 의심을 하고 코인 가격 떨어지는 이런 회의와 의심을 해봐도 결국 진짜 진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더라. 비트코인 모빅 가격 아무리 빠져도 이게 절대 0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진짜 안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커질수록 이걸 보는 사람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체인을, 모빅 체인을. 그러면 더 높아지겠죠. 이게 비트코인이 해온 길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제국이 됐죠, 이미. 2021년에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제국이 된 거고, 근데 아직도 이해 못한 분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모빅도 뭐 아직 요만한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이 쓰면 쓸수록 이게 엄청 커지겠죠. 높이 가서 제국의 장국, 모든 이게 엄청 높이 가면 우주까지 가면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장국을. 그래서 그게 중요한 신뢰망이 된다. 그게 제국의 장국이다라는 생각이고, 네, 제가 진짜 말을 빨리 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행히 빨리 끝났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